청년 세대가 뭐 헬조선이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흑수저라는 거죠. 흑수저라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특정한 경제적인 조건을 지닌 특정한 세대로서 청년 세대를 조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 예를 들면 SNS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개성이 특징 지어지는 세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태생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없는 사회의 한계로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뭐 노력 여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냉소적이고, 이런 관점에서라면은 이 젊은 세대, 뭐 청년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MZ 세대라고 불러도 좋고, 이 세대의 정체성을 좀 실질적으로, 단지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청년 세대 혹은 MZ 세대라고 이제 하나를 묶었을 때 그 안에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 그룹들이 그냥 뭉뚱그려 있는 거잖아요. 뭐 최정렬 선생님께서 주목하시는 이제 지역의 청년들과 서울의 청년들이 분명히 다를 테고, 그리고 같은 서울이나 같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뭐 계층이나 혹은 부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도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본인의 어쨌든 간에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리한 일이라는 이제 걸 염두에 두고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최정윤 선생님 말씀을 아까 계속 들으면서 저는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났는데, 시끄럽지만 속이 텅 빈 세대? 라는 측면이 또 한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끄럽고 왁자지껄하지만 사실은 속이 텅 비었죠. 자신만의 담론도 없고, 현재로서는 뭐 또렷하게 내세울 만한 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자신들만의 경험을 녹아내린 담론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이 있나? 에 대해서도 사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제 물음표가 그려지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이 한쪽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세대지만 정작 빈털터리가 가장 많은, 가진 것이 제일 없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 세대들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싶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세대들이 집중하는 재테크 전략, 뭐 부동산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도 보면은 사실은 어떤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도 일확천금을 꿈꾸잖아요. 그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욕망의 근원에는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던져진 시대적 환경이 도금 시대와 거의 필적할 만큼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는데, 뭔가 기적처럼 돈벼락을 맞은 일확천금식의 성공인데 사실은 그건 실현 가능하기는 어려운 성공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우더라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386 세대들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내가 뭐 이거 하고 싶고 막 욕망이 있어도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날이 오면 이게 다 보상받을 거다. 청년 세대는 90년 IMF 외환 위기로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내가 나의 자기 이해관계를 뒤로 미루고 헌신을 해도 그 결과는 그렇게 썩 좋게 오지 않았거든요. 사회는 엄청나게 평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흑수저 금수저라고는 진짜 엄청난 불평등 사회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남은 길은 뭐냐? 자기 이해관계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뒤로 미룰 이유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대놓고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청년은 사실상 경제 자본도 없어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죠. 문화 자본도 어른들에 비하면 없죠, 당연히.
사회 자본도 없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유일하게 있는 게 신체 자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각의 덩어리, 감각에 있어서는 이 청년을 당해낼 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술하고 이렇게 도우면 이 감각을 통해서 신기술 빨빨빨 익히고 막 하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막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장들, 부르디의 용어로 하면 새로운 장들이 막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또 이거를 굉장히 또 엄숙한 도덕주의 담론이 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상업화라든지 상품화라든지 시장화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자기 이해관계를 내서도 하려면 저 자식 일확천금 노린다, 뭐 비트코인에다가 뭐 몰빵했다, 뭘 못하게 자꾸. 그래서 저는 새롭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자기 몸과 감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자기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인간들이 제발 좀 출연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큰가? 오히려 세대 간의 관계가 화목한다라고 하는 건 세대라고 하는 시간적 축에서 수평적인, 즉 나이가 단지 비슷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세대의 규정의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나이가 비슷하다는 만으로 가족, 즉 계급이라고 하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로 간의 공통점이나 연대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이게 세대 규정이거든요. 저는 수저계급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강조가 되는 그 이면에는 가족 내부의 화목함, 달리 얘기하면 계급 관계의 뚜렷한 족적이 예전부터 훨씬 더 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화목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매크로한 차원에서 세대들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진짜 그렇단 말이야? 저는 계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바로 그런 차원 한 가지. 두 번째 차원은 이것도 세대 개념 규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세대라고 하는 건 자기 규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즉 내가 속해 있는 세대라고 하는 걸 내가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부 규정. 보통은 그 사회에서 이 말빨이 씌인 사람들이, 요즘 청년들은 또는 요즘 노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부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좌담에 모여있는 우리들, 최소 연령 50대 이상이죠. 그 얘기는 그러면서 청년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외부 규정. 세대라고 하는 건 텅 빈 기호의 특성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오늘 얘기에 참여하는 네 분의, 저를 포함해서 세 분과 한 사람, 저 세대라고 똑같은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요즘 세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세대는 오히려 사람들이나 집단을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구호의 특성이 강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세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나 집단을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구호다. 코스튬으로서의 세대라고 하는 개념은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이를테면 민족, 계급, 경우에 따라서 젠더, 세대, 이런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는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대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그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키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특정 세대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가 떠돌면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소속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세대 규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아이덴티파이 함으로써, 즉 픽션이 넌픽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볼 때 이데남이라고 하는 이 용어야말로 이런 식의 얘기가 돌다 보면
20대 남자들 본인들 스스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지? 난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갈 것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굳이 우리 분류하자면 우리 다담에서는 세 번째로 지금 다루는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 갈등 문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갈등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 경제적 갈등이고 또 하나는 문화적 갈등인데, 이 갈등과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등이 다른 시대와 뭐 같은 정도였냐, 늘 있는 정도의 갈등이냐, 아니면은 오늘날의 이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적대 관계에 이를 수도 있는, 또는 이미 이르른 그러한 심각한 갈등이냐, 이런 거를 조금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화제로 올리는 세대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세대와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갈등을 회피하는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을 굳이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요. 아까 최정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86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순간 약간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 86세대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MZ세대가 우리 MZ세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MZ세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86세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86세대 어떤 그룹은 민족이라던가 민주주의라던가 이런 큰 담론을 염두에 두고서 싸워서 뭔가를 쟁취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MZ세대라고 묶이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기보다는 끊는 걸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끊고 무관심을 하고 그냥 나의 세계에 몰입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저는 그 세대의 담론이 비어있는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야 될 전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거나 세대 담론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명하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 갈등 고부를 좀 얘기를 해보면, 아까 제가 우리 386세를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라고 뭐 표현했으니까 아무튼 표현하자면,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악한 악인이기 때문에 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인 아버지를 죽임으로써 이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는 그 세상인데, 그래서 싸워서 지금은 당장은 내가 지더라도 언젠가는 이길 수 있다는 게 거죠. 왜냐하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몸에 불을 살아서까지 이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웠잖아요. 질 거를 알면서. 하지만 당장은 지지만 장기적으로 이길 거라는 것을 믿고서 그런 큰 어떤 서사를 짜고서 이제 세상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지금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이건희나 그 사람들은 부럽지만 존경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부러우면서도 존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등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수십 년 살아봐라, 성실하게. 그럼 나처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왜냐? 그렇게 하면은 노동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노동의 가치가 지금 다 하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존인가 뭐 그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왜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왜 노동을 하려고 하냐? 자본가가 돼야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노동과 자본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노동이 축적이 돼서 자본이 돼야 되는 건데, 노동을 한번 해봐야 될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너는 자본가가 돼라, 투자를 해라. 왜 노동을 하니? 이런 식으로 청년들에 가르친단 말이죠. 뭐 그 세상에서는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지 악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제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세대 담론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있는가? 넘어서서 더 우리 시대를,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위에 우리가 설 가능성이 있는가? 뭐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청년 세대라는 담론이 계속 유통이 된다면은, 그리고 누군가 계속 유통시키고자 한다면은 분명히 그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건 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라는 이 담론의 방해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은 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상진 선생님께서 예전에 내셨던 세대게임이라는 책에 나오는 세대게임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제가 모두에서부터 몇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 세대게임에서 가장 큰 득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보수야당의 대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를 이준석 대표 같은 분이 그 전형적인 세대게임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오징어 게임에 모아둔 사람들에게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익명의 설계자가 뭔가 게임을 던져주면은 그 구성원들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세대 게임이라는 게 진행 중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지금 청년 세대들이 어떤 식으로 돌파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가 저는 이들이 앞으로 다른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갈지, 그리고 어떤 한국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게임 참여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 게임의 장안에서 있는 그 내기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다 가치 있다라고 이제 여길 때, 그때 그 가치물이 사실 상징적 권력이 엄청나게 있는 자본일 경우에 장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이제 보통 브로데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청년도 이 게임작으로 해서 자꾸 이 내기물을 증폭을 시켜갖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이게 상징적인 권력이 있는 것처럼 내기물을 늘려놓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게임이 이준석 그 대표도 얘기했지만 사실 TV에 나와서 무슨 이게 토론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거를 다 이기려고 하거든요. 무슨 게임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그거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단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착안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지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는 블레임 게임 혹은 비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모든 참여자들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적대, 착취와 뭐 특권의 적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레임 게임 혹은 비난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에게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책임이라고 하는 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남들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죠. 결국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건 세대와 별로 관계없는 사안을 마치 세대들이 서로 다퉈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판을 짜서 누군가 이익을 챙기는 것. 결국 세대 게임이 극심해지면 세대와 관련 없는 이러저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과 맥락 속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서로 싸우고 즉 갈등하고 타협함으로써 뭔가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세대 게임만 벌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세상은 더욱더 시끄럽게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지지자 혹은 소비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게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제가 세대 게임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는 미처 거기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부분인데, 주목을 얻기 위한 세대 게임인 것 같아요.
세대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또는 요즘 86은 완전히 개꼰대예요? 아니면 요즘 청년들은 개 나르시시스트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들의 주목을 받는, 아마도 강양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준석 씨 혹은 이준석 당대표가 제가 볼 때 이런 주목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비난의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지지 세대 게임도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이 세대 게임의 가장 탁월한 플레이어로서 이준석 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이 사람은 세대 게임을 넘어서서 젠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의 장도 제가 보기엔 마련한. 그 두 개를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대 게임과 젠더 게임을 엮어서 자신의 지지 세력과 자신이 비난하고자 하는 어떤 뭐 86이 됐든 아니면 여가부가 됐든 아니면 꼴 페미니스트가 됐든 적을 뚜렷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여가부 폐지 딱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여러 게임의 탁월한 플레이어의 자질을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대 게임의 정형화된 모습에 좀 돌파구를 마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길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단초를 찾아가지고 뭔가 이 윗세대로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는 예, 생각이 잘, 듭니다. 활발한 이 논의의 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 TBS 강양구 기자님,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님,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최중열 교수님이셨습니다. 철학과 현실 2022년 봄호 특별 좌담이었습니다. 시청자들께서는 이 잡지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는 이 좌담뿐 아니라 청년 세대와 관련된 다른 필진으로 구성된 에세이들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각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시청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